투자금이고 나중에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럼 50%라고 하면은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90억. 그래 그러면은 30%로 줄였으니까 너는 그럼 54억만 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4억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2억만 내고 제로를 내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두 번째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Excuse me. 되게 재밌었던 건 올해 이제 총선 이후로 굉장히 많은 상담을 받았고 떠나고 싶다.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상속세가 거의 50% 최고 세율 구간인데 이 상속세를 30%까지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종부세에 대한 이제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에 대한 방안이 나와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해외 국가로 이민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그 이동이 빠른 거는 자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가지신 분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넣었을 적에 내가 가장 세금을 조금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 수가 탑 3, 4 안에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분들이 미국만 가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쵸. 네, 이제 조세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교육이나 인프라나 내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제 곳은 어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세대를 이어서 어떤 교육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이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거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게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80만 달러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같은 경우에 한 많아봤자 2억 안쪽으로 드는데 첫 번째 오해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나는 12억을 소비를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80만 달러 즉 10억에 해당되는 거는 미국에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이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가 7에서 한 14, 5%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0.5%에서 한 1%, 뭐 많아봤자 2% 금리를 주거든요. 거의 공짜로 외국 자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주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고 나중에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돌려받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1억 5천을 쓰고 영주권을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영주권을 굉장히 빨리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50만 달러일 때 표력을 멈췄어요. 그래서 재입법을 하거나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2년에 RIA라 그래서 새로 이게 리폼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80만 달러로 올리면서 이제 두 가지 베네핏이 있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이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거를 마치 증권이나 채권처럼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좀 안전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원금 상환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커런트 파일링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파일링을 하면 신분 변경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영주권자가 얻는 혜택이라는 게 EAD 노동허가 그거랑 이제 그 I-132 여행허가인 거잖아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보통 EAD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F1인데. 그리고 이제 한 4, 5개월이면 이제 여행허가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신청한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간단하게 180억을 내가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50%라고 하면은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90억. 30%라 그러면은 얼마죠? 54억.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30%로 줄였으니까 너는 그럼 54억만 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4억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2억만 내고 제로를 내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두 번째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상속세가 제로가 되지 않는 한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이 큽니다. 1,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나머지 80만 불은 사실은 외국인으로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만 투자하면 나중에도 원금 상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영주권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한국의 비거주를 만들면서 상속세가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세이브 받을 수 있는 상속세가 엄청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전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현대건설이 강남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랑 고즈넉한 이런 시골 지역에 지어서 분양하는 거랑 어디가 더 미분양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이 더 미분양이 될 확률이 높을 수도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래서 A라는 리지널 센터, B라는 리지널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리지널 센터가 하는 각각의 프로젝트 자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펀드 구조예요. 펀드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넣으면은 당연히 그거를 망하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자기 돈 30%면은 몇백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날려야 되는데 그게 싫을 거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돈을 많이 넣느냐. 왜냐하면 어떤 아시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제로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고 뭐냐면은 결국에 걔네들이 은행한테도 돈을 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자기 돈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보통 EB5 투자자분들 돈을 받는데 EB5 투자자분 돈이 그 저당권 순위에서 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위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자기 건설사가 넣은 것보다는 선순위가 된 것만 골라와요. 그래야지 여기가 나중에 파산이 나더라도 이분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이 너무 살기 편하고 여기에 모든 friends and family가 있고 여기에 나의 모든 자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팔아서 가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세가 30%로 인하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도 비슷한데 그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분은 그냥 한 30% 내고 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자본 투자나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들고 미국에 이미 갔을 때 거기서 투자를 하거나 거기서 어떤 사업을 벌려서 거기서 얻은 이익 혹은 거기서 내가 건물을 샀는데 팔았을 때 양도세 같은 것들이 어떤 한국보다 훨씬 더 적게 혹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금융적인 장치들이 많아요. 법적인 장치들도 많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그 유태인들이 결국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부를 쌓고 그거를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돈을 다 이제 들고 미국에 가가지고 사업가적인 혜택을 한번 이제 맛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거기를 더 굴렸을 적에 내가 세금을 절약을 하고 훨씬 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세가 거기서 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올 그런 어떤 메릿은 좀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이제 뭐 외부 세미나나 이렇게 외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꼭 세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민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많았죠. 예전엔 많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의대나 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 조금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뭐 대학을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F1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 영주권이 없으면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H1B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그거는 결국 비이민 비자인데다가 추첨제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게 뭐 예전엔 사실 30% 정도 확률 근데 뭐 그 최근에는 한 10% 확률까지도 떨어졌고 PhD까지 했는데 그냥 이제 그 추첨에서 떨어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해결을 해야 되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 자식한테 어떻게든 영주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 부류가 일단 제일 클 것 같아요. 상속 증여, 감면 혹은 이제 자녀 교육 목적. 그리고 미국은 확실히 어떤 본인이 어떤 노력과 본인의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 과세를 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물론 하지만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본주의가 이제 근간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키워가지고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여기고자 하는 게 굉장히 좀 커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든 기업 경제든 이런 게 죽어버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합리적인 제도나 혜택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앞에 완전 페이싱하고 있잖아요. 고객분들이 영주권을 따려고 하시기 전에 만나실 거고, 그쵸. 그죠? 저도 또 그때 만나요. 이제 이민 관련된 비자 관련된 프로세스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영주권을 또 수속을 해주시고 저는 영주권 수속 중에 또 수속을 고려할 때 세율이나 세금에 대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약간 전면에서 맞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렇게 고객분들 상담할 때만 봐도 아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딱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